안녕하십니까, 박재범입니다. 뒤에 쭉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검여 선생의 그 위상 재정립과 예술 정신 계승이라는 주제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이고요. 제가 그 논문을 썼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논문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노트북이 쓰면 되는데 잘 보이질 않아서요. 간단하게. 여기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밑에 병풍, 제가 10호 병풍인데 6개만 있는데요. 얼마 전에 K옥션에서 옆에 장지호 교수님께서 했는데 2,800인가 2,900에 경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이 정도면 아마 한 30억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요즘 서해가 좀 많이 위축이 되긴 했는데, 이런 이제 상당히 그 밀지사에 써준 내용은 상당히 좋은 작품이 얼마 전에 이제 경매된 거 있어서 제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3+1로 비첩, 겸용, 학예, 병진, 서화, 융합 세 개 내용으로 검여 선생의 서예 예술을 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년도에 병환이 나셔서 좌필로 쓰신 것을 좌필 불굴이라는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여 선생을 잠깐 말씀드리면, 검여 선생은 현대 한국 서단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한 서예가입니다. 11년에 인천 시천동에 태어나셔서 가학으로 한학과 서예를 배우시고 34년 성균관, 지금 이제 명문학원이죠. 성균관대학에 입학하셔서 신학문을 접하시고요. 38년도에 중국을 건너가서 8년 동안 금석학하고 서양화를 연구하셨습니다. 46년도에 귀국하셔서 이를 바탕으로 서예의 새로운 조명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행하던 비학을 한국에 소개해서 북이 소풍이 새로운 유형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비첩 겸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비학파로서 검여 선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새롭게 비학의 촉학을 해서 비학 겸용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내용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청나라 때, 청나라 이제 중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고증학, 금속학이 발달돼서 그 촉학을 대체해서 이제 비학이 유행하게 됐고요. 이러한 것이 점차 이제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를 든다면 추사 김정일 선생이 완원의 북비남천문에 이제 깊이 공명해서 19세기 비학과 고증학을 한국에 도입해서 널리 유행한 인물이라면, 검여 선생님은 유희강의 광일상집에 공명해서 20세기 후반에 북이비 중심의 비학을 도입하고 한국 서단에서 본격적으로 이 북이 소풍을 유행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앞뒤를 왔다 갔다 해서 순조롭진 않은데요. 그래서 여기 검여 선생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유학하고 교육해서 그냥 비학만 쓰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초창기 때 가장 많던 것은 소동파하고 완당 김정희에서 소환제라는 것도 쓰였는데, 소동파 소식이죠. 그다음에 황정견, 황산복, 그다음에 청대의 유형글씨를 또 상당히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다음에 왕무치 등등 이제 청대에 분류했을 때 척파파들의 글씨를 상당히 기초를 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청나라 때 비학을 하면 이제 전서와 예서에 그 이전에는 하행을 쓰다가 그랬는데, 청나라 때 와서 이제 예서를 이제 한나라 때 비에 이제 중심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전서와 예서를 주로 하는
서예가들을 이제 비약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이제 검현생은 이 두 가지를 겸비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흥정변풍의 해소와 행석, 해행이라고 했고요. 유형풍의 행석, 그다음에 추사풍의 행석, 그래서 세 가지 특히 행서와 해소 부분을 제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분류를 이건 할까 말까에다가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글씨 차이가 별로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이 청나라 때 강요의 글씨를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약간 좀 흐트러진 형태는 이 강류의 그런 문자 결부고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 안진경의 그 토대로 됐던 것은 유용의 그러한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첩으로 했을 때 이전에 비약했을 때는 전서와 예세에 중심을 뒀다면 여기에서는 주로 검여선이 주로 하셨던 행석을 기준으로 해서 비첩 경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초창기 때 그 조직영풍과 홍상국풍을 겸비해서 국전에서 문교부 장관을 받았던 것,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작품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유용의 행서 그러한 문자 결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필력이 있는 것을 추구했고요. 끝에는 이제 1964년, 5년 그때부터 이제 소환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좀 힘있는 글씨를 구사했던 그런 이제 추사의 배경이 됐던 그런 글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보고 사실 마지막 여기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병환이 나시고 나서 그 병환 나시기 4, 5년 동안 비약에 상당히 필력이 강한 힘이 있는 글씨를 추구했는데 병환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힘이 빠지는 그래서 유려한 좌수성풍이라고 제가 분류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병이 나셔서 좌수로 쓴 것에 그치지 않고 좌수로 쓰는 글씨 등에서도 물론 행서가 주로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금속학 관련된 여기 금문이든 석각이든 간독이든 와당이든 상당히 다양한 자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고요. 또 검여서류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글씨를 써줄 때도 한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첩학이든 비약에 되는 서예의 경전 자료들을 무던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진들을 좌서일 때 이번 전시회 가보셨는 분 계시는지 좌서 작품들도 있는데 병환이 나시고 나서 오른손으로 쓴 글씨가 한 점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제 큰아들께서 소장하고 계신데요. 오른쪽에 73년도에 그 유득공 쇄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병환이 나시고 난 다음에 오른손으로 쓴 작품입니다. 네, 아쉽게도 오른손으로 쓴 작품이 한 점밖에 안 돼서요. 그 뒤에 제기를 못하시고 계속 왼손으로 쓴 작품만 남아 있고요. 오늘 또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시대 때 서예가들 중에서 검여 선생님만큼 확실히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주제는 학예병진이라고 했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겸비했던 인물로 그렇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들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읽기에는 제가 좀 부담이 돼서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한 것이 세 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문장.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도 모르는 그러한 이름들의 상당히 저는 거기서 8년간 있었는 10년간 유학을 했었는데도 저도 모르는 그러한 문장, 사람 이름도 꽤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중국 문헌 자료들에서 시와 문장들을 상당히 좋은 명문장들을 발췌해서 쓰셨고요. 그래서 근대 가장 뒤에는孙중산, 중국의 공산당, 국민당 했을 때 가장 앞에 있는 그孙중산의 그 시도 꽤 여러 편 보입니다. 그 이외에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노자, 논어, 주역 등등 이러한 문헌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가장 중점으로 될 것은
검여 선생 이전에는 근대 서예가들은 자신이 직접 쓰든가 아니면 그 주로 중국의 문헌들을 많이 썼는데 검여 선생 요시기부터 특히 검여 선생님께서는 이 한국의 문집들 위에서 시 문장들을 발췌하기 시작했고요. 이 좌서 이후에는 북학파학자들 박재가나 이서구 그런 사람들의 문장, 그다음에 정창주라는 분의 마지막 그 작품들 중에서는 이런 정창주의 그 작품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서예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서예 이론과 관련된 그 내용들도 많이 학습을 하시고 그걸 또 서예 작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검여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제발 내용이 길은 것, 관사학부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작품인데 거기 관사학부도 자신이 직접 제발 내용을 쓰고 총명 임창수선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교정도 하고 그랬는데요. 맨 밑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 일중선생한테 써준 내용인데요. 여기도 직접 자신이 제발 내용을 한문으로 쓰고서 작품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다음에 계속 저희가 된다면 검여 선생이 사실 작품집이 3집이 나오고 또 30주기 서거할 때 또 인천에서 하나 칼라집이 나왔는데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제목들도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또 도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성균관의 대학에 있는 작품들도 2점 빼고 다 기본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금 더 치밀한 작품 제목부터 시작해서 좀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서화 융합으로 해서 검여 선생님이 중국에 유학을 간 것은 또 당시에 상해 같은 데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양한 여러 나라 그 사람들이 거기 와 점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창석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국제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검여 선생 이외에 대부분 추사 이래로 중국에 상당히 그 연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갔는데 유학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북경을 중심으로 한 유학을 갔지 이 비학이라고 하는 남방 쪽에 그런 강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으로 유학을 간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검여 선생님께서는 여기 가서 이렇게 글씨의 그림의 그러한 구도라든가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다른 서예가들과는 다른 어쩌면 근대 서예에서 현대 서예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검여 선생님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것을 했고요. 이런 배경들은 아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53년도에 영이라고 하는 그 서양화와 그다음에 고이라고 하는 서예 작품을 처음 출품하고 사실 서양화 쪽에도 이렇게 양다리라 그러죠. 다들 저쪽에 다 해놨는데 그 뒤에는 서양화 쪽에는 좀 성적이 안 좋으셨고 그림 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이 서예에 이제 전념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서예 글자만 썼는데 그 문자의 구도를 시각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 재발의 구도를 한 거고요. 이거는 사진에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범에 이제 재발을 쓴 그런 내용들인데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성균관대에 있는 거의 유일한 원작품입니다. 2점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출품한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남자 선생님께서 구본을 버리신 것을 잘 거두어서 보관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초기에 구두를 잡으셨던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맛이 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가운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쓴 것은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같은 탑과 같은 형태의 모양, 불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내시고 그 주변에다 또 추사가 그 초이선사에게 스님에게 써준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상당히 시각적인 미술적인 서양화적인 그러한 구도를 서예 장법에 도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런 모양 같은 거, 여기 이제 탁본, 반구대라든가 그런 탁본들, 이제 옷을 따님께서 이렇게 미술 물감을 해서 컬러풀한 색채로 활용을 해서 작품에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년도에 종정문 시리즈 한 60여 점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논문도 쓴 게 있는데요. 우선 상주시기 때 상나라, 주나라의 좋기, 글자가 몇 글자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상나라 주기 때는 특히 근문에 쓰여 있는 것은 이 상형성이 거의 그림 형태인데 이것을 작품화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무키 그림이라 해서 물고기 노니는 그림과 같이 사실은 이 두 작품들은 다른 서예 작품을 크게 하고 나서 종이가 좀 작은 부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파지에다가 여유다 이렇게 쓴 작품들입니다. 여러 그림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검여 선생님이 이런 글 내용이 제발을 상당히 재밌게 쓰십니다. 가운데 모습이 어떤 모양 같죠? 가운데 돌을, 바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검여 선생님이 제발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랬죠? 달마거사가 이렇게 있는 달마거사 모양 같다라고 자기가 웃으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제발을 쓰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 내용으로 좌필 불굴에 대한 것입니다. 68년도에 그 친구였던 그때 이제 검여선이 홍대 강의를 나가셨을 때 홍대 교수였던 재당 배령이 9월달일 겁니다. 28년 때 돌아가셔서 거기 상가집에 갔다가 바로 하셔서 이제 풍인하게 되셨는데 그 뒤로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69년도 봄에 여기 주간과 정전이라는 이제 좌서 글씨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간사학부 마지막 미완의 작품까지 실제로 작품 현재 남아있는 작품 수로 보면 좌서 글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좌서 시기에도 그냥 공부를 하지 않고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새로운 자료가 온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찬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속 자료라든가 암각과 탁본 등등 여기 왼쪽에 여러분 들으면 간독 자료들도 공부를 하시려고 했는데 임서로 쓴 것이 있긴 한데 깊이 천착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좀 더 할 것은 왼손으로 글씨를 쓸 때 오른손으로 글씨 쓴 작품들을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꽤 보입니다. 상당히 이런 것은 상품화하거나 어떤 이렇게 사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는 그러한 작품이 그래도 누군가에게 일반인들에게 하기 좋은데 이런 작품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 때도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그러면 성균관대학의 회랑이 34m 정도 되는 큰 마지막 작품이 관서학부도 사실은 200년 전에 여기 일단 석도 신광수죠. 최재궁이 저기 평양으로 가는 관찰사로 갈 때 써준 악부시인데 이것을 표한 강세왕이 hin소로 쓴 것을 200년 뒤에 검여 선생이 쓰신 것이고요. 근데 마지막 완서를 못하고서 낙관글씨 7번째 줄까지 쓰고서 그걸 또 청명 임창 선생님께서 거의 똑같이 마무리하시면서 그러한 친구분들과의 그런 우정이라든가 이 내용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재해석한 요즘 영화라든가 음악에서도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검여선생님도 그런 작품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왼쪽과 오른쪽에 10년의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에 그런 추구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관사도 7째 줄부터 보십시오. 검여 선생도 대단하시지만 청명 임창 선생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학자이시면서
거의 고명 선생 글씨하고 똑같이 쓰려고 부분 차이가 별로 나질 않죠.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우정들을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명 선생의 서예 특징을 비척, 병용, 학예병진, 소화융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병마를 이겨내며 좌필불구리 정신으로 8년간 좌석을 시를 통해 불굴의 의지를 구현하면서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작가입니다. 한중일 삼국은 한자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기에 서예교류는 필연적이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주로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서예가 전해졌으나 근현대에 들어서는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오히려 중국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거명 선생의 서예도 한국적 범위를 넘어 동아시아의 서예 문화권은 물론 지구촌 전체에 함께 향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